앞으로는 이렇게 산업이 한 산업으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종 담당자가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화학 담당자가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AI 담당자가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시대거든요.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옥이 초반전에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옥은 잘 안 오릅니다. 이 정도의 이제 고물가가 형성돼서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021년 시점에서는 연준도 몰랐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끝나면 미국 통화정책회의를 FOMC라고 하는데 이제 분기마다 보고서를 공표하거든요. 이걸 보면 한 1년 전만 해도 물가의 심각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고 파월 의장도 거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지금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이제 투표권을,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19명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이제 변경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의견들이 작년 가을쯤만 해도 4분기만 해도 올해 2022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모든 경제기관,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기관들이 계속 주구장창 틀렸는데, 발표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이제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연초에는 2022년 연초에는 연말 정도 되면 미국 물가가 한 4%대 갈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했거든요. 그럼 4%대를 예측하면 그렇게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7.3%까지 떨어졌지만 4%와는 거리가 먼 거죠. 이럴 정도로 연초만 해도 2022년 초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전망을 보였고, 이런 안일한 전망 때문에 연준은 과속 긴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령 2021년 3월, 2021년 초의 물가가 3% 정도였습니다. 3%의 물가라는 것은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그냥 한참 올렸을 때 그때의 물가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무려 7%, 8%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1년 전 시계로 돌려서 2021년 3월부터만 금리를 올렸어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3% 언저리 있을 때부터 금리만 올렸어도 이런 정도의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연준이 머뭇거리고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 1년 정도 지각 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뛰어야죠. 빨리 뛰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올리고 3월에 0.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연말에는 4.5%를 지금 400bp가 어쨌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된 거죠. 구독자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의 물가가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이게 OX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물가가 잡히는 거는 맞아요. 지난 6월에 9.1% 찍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7%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잡히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잡힐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의 물가는 근원 PCE 기준으로 3.5%.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내년도 말 정도 돼야 3.5%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이제 이맘때쯤에 3.5%면 이제 금리 이제 안 올려도 돼, 더 이상 인플레 없어 라고 생각하는 금리가 2%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3.5%예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굉장히 더딘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지금 팩트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해야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투자 공부를 꾸준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거시경제나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는 전체 10 중에서 한 2 내지 3 정도만, 20-30%만 거시경제를 좀 참고하시고, 나머지 7, 8 중에서 40-50%는 어떤 업종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까, 어떤 종목을 살까,
어떤 종목이 수익을 안겨줄까? 이제 이 고민을 미시적 분석이죠. 바텀업 분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바텀업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업 분석, 업종 분석을 한 40~50% 하시고 또 다른 20~30%는 교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주식 투자의 90%는 쉽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품일 때 따라 사지 않는 냉정함.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자신감, 배짱. 이게 이제 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포모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닐까? 올라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조급함.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남들은 다 주식 파는데 나만 폭락장에서 남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심. 이게 이제 포모입니다. 이 포모로부터 자유로운 게 가장 중요한데 투자 공부의 한 20~30%는 항상 좋은 책. 워렌 버핏이 쓴 책,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 피터 린치가 쓴 책, 뭐 여러 가지 고전들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주식의 본질이 뭔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또 자기의 멘탈을 지키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똑같은 책을 반복하셔 읽으셔도 좋고요. 매크로 분석을 한 20~30%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의 얘기를 이제 뭐 비타민 먹듯이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구석이 있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는 참고할래. 그러면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매크로 공부에서는 주식을 정말 사야 될 땐지 주식시장에서 정말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땐지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37년 분석했는데 주식시장을 탈출해야 될 땐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 땐지 이 두 가지만 판단해도 여러분 다 부자 되십니다. 나머지 중간은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40~50%의 업종과 종목 공부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먹어주는 겁니다. 이게 수익으로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살 때, 정말 팔 때 이것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 시장 판단을 어차피 못 맞추거든요. 어차피 못 맞추는데 거기에다 시간을 다 투입하면 그 중간 국면에서 많은 수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론적으로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2042년 정도 되면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2%만 꾸준히 나와도. 그래서 주가 지수는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사이에 울퉁불퉁 우여곡절을 만들 뿐이지 앞으로 10년, 20년 특히 젊으신 분들은 50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50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데 단기 국면을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워드 막스라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남겼는데 결국엔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자기 자본을 미리 배분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평생 이분 돈 많이 버셨습니다. 돈 많이 버신 분의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자산을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의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이 정말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정말 주식을 팔아야 될 때인지 그 정도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어쨌든 구간에서는 너무 자산을 몰빵하지 말라.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도주는 쉽게 설명드리면 무빙 워크에 올라타는 그런 투자법이죠. 무빙 워크에 올라타서 거기서 뛰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거꾸로 가는 무빙 워크를 타면 시장과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역방향으로 가서 시장은 오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거꾸로 가는 반대 방향 무빙 워크를 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런 무빙 워크를 올라타는 방법은 세상에 돈이 쏠리는 곳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뉴스를 검색할 때마다 어떤 초점을 두는데 그 초점 중에 하나가 돈이 지금 어디 쏠리지?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현대차 그룹은 지금 무슨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지금 수소차 이런 거 하잖아요. 삼성그룹 비메모리, 파운드리, TSMC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LG는 뭐 하지? LG는 LG엔솔을 지금 제일 키우잖아요. 기업들이 결정 내리는 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공장을 짓고 그런 사업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냥
재미삼아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고 이게 완전히 망가지면 그룹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자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대계 은행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떤 데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고 어떤 사업에 자기네들의 어쨌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뭔지 어떤 성격인지 지금 보시면 그런 사업이 2차 전지, 자율차, AI, 빅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빅데이터, 애플이든 구글이든 그리고 AI 쪽,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컴퓨팅 기술, 파운드리 이런 반도체, 그 고부가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좀 약간 지정학적인 위험들, 또 탈세계와 이런 기조와 맞물려서 각 국가가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또 방위산업. 이런 게 지금 돈이 쏠리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업종이 많은 게 옛날에는 자동차, 항공, 굵직굵직한 산업 한두 개만 보면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산업이 한 산업으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은 서로 융합되면서 결합되고 또 결합된 산업이 파생 산업을 만드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 담당자가 자동차 분석을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화학 담당자가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AI 담당자가 전기차를 분석해야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시대거든요.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주도주가 어떻게 자동차, 조선 이렇게 형성이 되겠어요. 조선도 자율조선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하려고 하는 산업이잖아요. 자율주행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인데 4차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좀 산업을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라 결합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도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차 산업이라는 안경으로 주도주를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주도 업종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PR이 역사적으로 너무 높으면 빠져나와야 될 때고, 시장 PR이 너무 낮으면 들어가야 될 때거든요. 2020년 4월에 코스피가 1400 찍었을 때 우리나라 PR이 6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사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8배에서 수십 년간 15배에서 움직였던 코스피 PR이 4, 5배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야 될 때 보통 보면 이래서 안 사야 되고 이래서 지금은 다르고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년에 한 4,500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스피 PR이 한 30배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사람들이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고 이런 이유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오른다. 근데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레인지, PER의 어쨌든 변동성의 범위를 상단과 하단을 인지하시고 지금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항상 보시는 게 좋고요. 깨달음의 법칙이라면 뭐 영원한 약세장도 없고 영원한 강세장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구루들 대가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투자에 바로 접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 맞출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맞출 수도 없고 서로 잘 맞춰도 그게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위험이 있어요. 경제를 잘 맞출 확률도 낮고 잘 맞춰도 잘 전망해도 주가는 항상 선행하거나 심지어는 후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틀리고, 그러니까 결론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대로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경기 지표, 성장률, 생산 증가율,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표가 포괄하는 현재 경기의 내용, 행간에 숨어있는 뜻, 투자자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경제 전망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면 보시는 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언제는 이게 얘기했다가 또 한 두어 달 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경제 석학도 경제를 다 점쟁이처럼 딱 이렇게 눈 감고 지그시 전망하고 낮잠 자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뭐 긴축을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예측했던 경기 침체까지 안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죠. 인간의 탐욕으로 기업이든 가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차입을 일으켜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탐욕의 끝에는 결국 부채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 부채 위기가 어떤 경우는 금융위기고 외환시장이랑 연결되면 외환위기가 되는 거고 정부 부채 위기가 오는 경우는 거의 외환위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기업 부채 위기가 와도 대규모 파산이라든지 또 그거를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니까 국가 금융위기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부채 증가와 탐욕을 또 도와주는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돈을 펌프질하면서 이 부채를 더 키우는 중앙은행이 그런 거를 더 조장하는 위기의 종점에서는 뭐가 옵니까? 그 거품이 붕괴되죠. 자산 가격이 폭락하든가 집값이 폭락하거나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폭락의 후유증으로 경기가 급냉하고 또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정부는 또 재정을 풀고 그래서 또다시 위기가 오고 2000년에 닷컴 버블 또 2008년에 금융위기 코로나 버블 코로나가 만든 채권 시장의 거품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또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 트리플로 붕괴가 된 거잖아요. 이런 위기는 패턴이 레파토리가 메뉴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앙은행, 정부, 탐욕적인 경제 주체, 매력적인 금융상품. 어떤 때는 파생상품이 되고 어떤 때는 주식 자체가 되고 어떤 때는 채권 시장, 어떤 때는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은 순환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왔다. 그러면 침체도 깊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꿎은 중산층, 경제력이 약한 기업과 가게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은 더 커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경기가 2023년을 지나서 2025년 초반까지는 아주 안 좋은 부진한 국면을 면치 못할 걸로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경기 침체 터널의 가장 어두운 국면은 2분기에서 3분기, 한 4월에서 봄에서 이제 가을 정도, 가장 어두운 시기는 한 여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추세를 잡아가는 V자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키형 오른쪽 꼬리에서 살짝 각도가 있는 우상향을 찍는 그런 국면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는 주식을 사야 될 때고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닥을 찍으면서 출렁거리면서 돌았습니다. 경기에 침체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V자로 올라가는 혹은 U자의 가파른 절벽 상승이 아니고 완만한 상승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바닥에서 주식을 꼭 사야만 그때 안 사면 기회를 놓쳐. 2020년 4월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초기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갑니다. 어떤 걸 사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많이 떨어진 종목은 올라갑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고점 대비 7, 80% 떨어진 종목들 다 아실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게임, 메타 들어가는 종목들, 시클리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우량주가 안 올라가냐. 경기가 돌았으면 제일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우량주, 블루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블루칩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 자동차.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또 몸이 가벼워서 올라갑니다.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약세장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팍팍 올라가죠. 결론적으로 다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라운드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옥석 가리기의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주식을 사야죠. 성장형 실적주를 사야죠. 실제로 돈을 버는 성장성 있는 기업,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기업들 중에서 반사이익이 있는 기업들, PR 낮은 종목들, 방위산업, 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또 수주가 꾸준하게 잡히는 종목, 전력 장비라든지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수주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네옴시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가 소외될 일은 없거든요. 네옴시티 관련주도 당연히 이제 성장주 반열에 올라갈 것 같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동반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반 상승 다음에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코스피가 한 20% 혹은 30% 뜨면 그 다음에 10% 정도는 심지어는 한 15% 오름폭의 한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하는 거죠. 때가 2라운드가 시작되는 밸류에이션이 안 좋아지는 거라든지 앞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 같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죠. 1라운드 상승에서 또 중간 조정을 보일 때는 항상 뉴스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지만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경기 침체기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기업이 부도납니다. 어떤 국가가 부도납니다. 혹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도 또 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이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주가는 올랐지.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은 오지. 그럼 주가가 이게 주가가 잘못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상승폭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거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추세적으로 하지만 다시 또 빠지고 베어마켓 랠리 또 온 다음에 다시 빠지고 코스피도 20% 빠졌잖아요. 연초 대비. 하지만 내년도에 어디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빠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가서 저점을 계속 높이는 상향 추세라는 거죠. 이 굴곡을 만들 때 오히려 자신 있게 투자하시라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옥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석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좋은 주식을 처음부터 가져가시면 돼요. 옥이 초반전에는 들어오를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옥은 잘 안 오릅니다. 옥은 올라도 다른 종목보다 적게 오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부실주일수록 PR이 높고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들이 낙폭이 컸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머니인사이드 독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정말 즐거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진심을 잘 선별해서 2023년 모든 분들 다 부자 되시기를 또 건강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